내간, 기혁. 현미경으로 본 바늘 끝에는 운동장만한 대지가 있었다. 귀를 대어보면 바람소리나 희미한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려올 것도 같았다. 피 묻은 몽당 빗자루가 묵어 도깨비가 된다는 속설처럼 누군가를 찌른 바늘도 장롱 밑바닥에 앉아 요물이 된 건 아닌지. 배율을 높인 바늘 끝에는 흩어진 일가의 혈흔이 보였고 한 사람의 것으로 짐작되는 콧김과 머리기름 따위가 뭉쳐 있었다. 손을 따는 것은 자신의 채취를 핏줄 속에 흘려 뒤엉킨 매듭을 푸는 일이지만 미처 희석되지 못한 채취는 몸속 어딘가에 박혀 사람의 모습으로 깊어지기도 할 텐데 매일 저녁 바늘귀에 눈을 맞추며 살아온 사람과 조금씩 줄어드는 바늘의 면적을 그리워하던 사람에게 한 땀 비련은 무딘 바늘을 주고받고서야 완성되는 결을 일까. 살에 닿기 직전 가장 은밀해지는 연애를 간수하고 나면 열 손가락을 따고서도 내려가지 않던 기별이 채증으로 남는다. 시원하다.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읽어낸 문장 속에서 아내의 뒷모습이 겹칠 때 나라는 바늘도 직진을 멈추고 몸을 휜다. 노련한 복가술사의 얼굴을 내밀듯 휘어진 속내를 기운 적이 있다. 제7장 시의 섬세함을 잘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시의 조건 6번째입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 밀착하라. 이 밀착해서 살피는 것에 진수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우선 핵심 좀 요약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에서 나타난 관계에 있음을 한 발 물러나서 살펴보고 규정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버려라. 너무 먼 데서 바라보지 말고 섬세하게 바라보는 거죠. 섬세하게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대상과 화자 사이에 형성된 미묘한 떨림과 관계성을 읽어내야 된다. 이 시에서 관계성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상과 사유의 밀착. 여기서 이 시 전반에서 작은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들 좀 적어봤습니다. 작은 바늘 하나를 면밀히 읽어낸 다음, 그러니까 현미경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그 바늘이 가질 수 있는 관계성을 끝없이 확장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적 체험을 통해서 내시경적인 관찰을 하는 거죠. 시에서 과장은 시적 논리를 획득하면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이 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이 잘못 과장하면 어수선한데 그 과장이 시적 논리를 획득하면 아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시적 대상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거죠. 대상과 대상, 화자와 타자, 그리고 타자와 대상 사이에 나타난 유기적인 관계. 이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유기적인 관계.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관계를 시로 그려내면 밀착성의 그려낼 때는 그런 유기적 관계를 그려낼 때는 밀착성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미경적으로 아주 밀착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밀착해야 완전히 밀착해서 대상과 상황 속에 푹 젖어서 경험하고 차분하게 그려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밀착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간 시인, 기혁시인은 1979년생 경남 진주 출생입니다. 원래 우선 내가는 그 옛날 부녀자들이 그 주고받는 편지글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 편지글인데 좀 바늘 하나에서 발견되는 어떤 유기적 관계를 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선 현미경으로 본 바늘 끝에는 운동장만한 대지가 있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바늘 끝을 끝없이 그러니까 살펴보는 거죠. 바늘은 부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인데 그 바늘 끝을 아주 밀착해서 아주 바싹 밀착해서 살펴보니까 그 바늘 끝에 운동장만한 대지가 있었다라고 해요. 바늘 끝에 운동장만한 대지가 있었다라고 상상하는 것 아주 어떻게 보면 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장도 시적 그런 어떤 시적 논리를 획득하면 이렇게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은 어떤 활동의 공간이죠. 그리고 그냥 뭐 큰 대지가 있었다 해도 되고 광야가 있었다 해도 될 텐데 굳이 운동장만한 대지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운동장의 어떤 활동의 공간이고 또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의 장이기도 하고 또 인연들이 맺어지는 공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운동장만한 대지가 있었다라고 해요. 운동장 빼도 말이 통하죠. 근데 운동장을 그렇게 굳이 넣은 이유는 바로 인연들의 만남의 공간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지라고 하면 근데 대지가 무슨 뜻이죠? 큰 대자에다가 땅지자 쓰는데 그러니까 대지라는 것은 큰 땅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대자연의 땅을 말하겠죠. 그냥 자연이죠. 자연 세계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 끝을 그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듯이 확장해서 보면 그 바늘 끝에도 이렇게 큰 우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귀를 대어보면 바람소리나 희미한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려올 것도 같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귀를 대보면 바늘 끝에 귀를 대보면 그 바늘 끝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운동장만한 대지가 있으니까 대지에 부는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릴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늘 끝에는 운동장만한 활동 공간이 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희미한 웃음소리, 먼 과거에 있었던 희미한 웃음소리 같은 것도 들릴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떤 바늘 끝, 그러니까 운동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계를 맺듯이 그 바늘 끝에도 바늘에 스쳐간 어떤 많은 인연들의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상당히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바늘 끝은 아주 작은데 그 아주 작은 바늘 끝에 커다란 대지가 있었고 또 거기에 많은 관계들이 존재했었다라고 상상을 한다는 것. 굉장히 과장된 것 같지만 어떤 시적 논리를 획득해서 많이 확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장은
독자를 어떤 상상의 영역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데 좋은 수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피 묻은 몽당 빗자루가 묵어 도깨비가 된다는 속설처럼 누군가를 찌른 바늘도 라고 했어요. 피 묻은 몽당 빗자루 오래되면 좀 뭉퉁뭉퉁해지죠. 그 빗자루가 묵는다는 것은 오래되어 라는 뜻이죠. 피 묻은 좀 약간 많이 닳아진 빗자루가 오래되면 그것이 도깨비가 된다는 속설처럼. 속설이 뭐죠? 속설, 새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통설 같은 걸 속설이라고 하죠. 속설처럼 누군가를 찌른 바늘도 라고 했어요. 옛날에 도깨비 나타나면 도깨비하고 술 취한 사람이 도깨비하고 막 한밤중에 씨름하고 나서 아침에 깨보면 그게 빗자루라는 그런 속설이 참 많았어요. 네, 그 속설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바늘도 장롱 밑바닥에 앉아 요물이 된 건 아닌지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때 누군가를 찌른 바늘도 라고 했는데, 바늘은 참 많은 사건이나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아무래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악연을 맺은, 또 악연을 또는 기억하고 있는 그 바늘도 장롱 밑바닥에 앉아 요물이 된 건 아닌지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장롱이 그런데 뭐죠? 장롱. 이게 장롱은 밑바닥에 앉아, 이 말은 오래되어서, 오랫동안 묵어서 이런 표현과 비슷한데, 장롱은 장과 농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장롱이죠. 장은 그 하나로 되어 있는 옷장을 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농은 그게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쌓아둘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옷장이나 이불장 같은 것을 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가리켜서 총칭해서 장농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게 오래돼서 요물이 된 건 아닌지. 요물은 요사스러운 물건을 말하는데, 이 요물, 바늘이 그런 요물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그 바늘에 능력을 두고 한 말 같아요. 어떤 귀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요물이 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이 많은 인연들을 그 바늘 끝에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바늘 하나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다음, 배유를 잠시만요. 배유를 높인 바늘 끝에는 흩어진 일가의 혈흔이 보였고 라고 했는데요. 배유를 높였다, 이 말은 현미경적으로 더 확대해서 관찰했다, 이 말이죠. 현미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배유를 높였으니까 더 확대해서 보는 거죠, 바늘 끝을. 그래서 더 확대해서 바늘 끝을 보니까 그 끝에 흩어진 일가의 혈흔이 보였고 라고 해요. 그런 흩어진 일가의 어떤 남은 상흔들이 보였다고 해요. 그런 아픈 상흔도 그 바늘 끝에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흔들이, 아픈 기억들도 그죠? 바늘 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냐면, 바늘 끝에 한 사람의 것으로 짐작되는 콧김과 머리기름 따위가 뭉쳐 있었다라고 했네요. 한 사람의 것으로 짐작되는 콧김, 왜 바늘로 바늘질 할 때 콧김을 이렇게 쐬죠. 특히 그 사람의
어떤 그 뭉쳐진 어떤 딸 때 머리에다 이게 바늘을 문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까지 그 바늘 끝에는 뭉쳐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욱 어떤 그 안까지 들여다보는 거죠. 여기서는 아무래도 어떤 이게 뭐라 그러죠? 배율을 높였으니까 무한대로 확장해서 그 바늘에 기억된 세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을 따는 것은 특히 손을 딸 때 콧기름을 쐰다든가 머리기름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바늘을 문지른다든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했어요. 네, 근데 손을 따는 것은 자신의 채취를 핏줄 속에 흘려보내 뒤엉킨 매듭을 푸는 일이지만 이라고 했는데요. 손을 딴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체했을 때 손을 딴다고 하죠. 체했을 때 손을 따는데 그때 자신의 채취를 묻혀서 어떤 핏줄 속에 흘려보내서 매듭을 푼대요. 그러니까 어혈을 푸는 거죠. 침을 놔서 어혈을 푸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미처 희석되지 못한 채취는 자신의 채취가 그 핏줄 속으로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지 않고 채취는 몸속 어딘가에 박혀 사람의 모습으로 깊어지기도 할 텐데 라고 추측합니다. 이 몸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핏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어떤 그런 채취는 바늘의 몸속에 그대로 박혀서 거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깊어지기도 할 텐데 이 말은 저 위에서 요물이라고 한 것처럼 요물이라고 한 것처럼 바늘의 어떤 몸속에 남아서 그런 자신의 채취가 남아 있어서 배어 있어서 그 관계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매일 저녁 바늘귀에 눈을 맞추며 살아온 사람과 조금씩 줄어드는 바늘의 면적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한 땀 비려는 무딘 바늘을 주고받고서야 완성되는 결을일까라고 했습니다. 표현 멋있죠. 매일 저녁 바늘귀에 눈을 맞추며 살아온 사람. 이게 바늘귀에 그러니까 밤마다 바느질하던 어떤 어머니들 또는 뭐 연인들을 말하겠죠. 바늘귀에 눈을 맞추며 산다는 것은 하면서 매일 저녁 바느질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을 말하죠. 조금씩 줄어드는 바늘의 면적과 그리워하던 사람에게 라고 했는데요. 조금씩 줄어드는 바늘의 면적이래요. 어떤 관계들로 채워져서 면적이 좁아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조금씩 줄어드는 바늘의 면적.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늙어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바늘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바늘이 점점 더 안 보이는 어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 땀 비려는 무딘 바늘을 주고받고서야 완성되는 결을일까라고 했는데요. 한 땀 아시죠? 바느질 한 땀 한 땀. 그 비려는 슬픈 연애, 슬픈 사랑, 슬픈 그리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딘 바늘을 주고받고서야 완성되는 것일 결을일까 했어요. 결을.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여기서는 한 땀 한 땀이라고 한 걸로 봐서 아주 애절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애절하고 슬픈 사랑 또는 슬픈 그런 그리움을 말하는데, 무딘 바늘을 주고받고서야 바늘이 무뎌질 정도로 그런 어떤 바느질을 많이 해야, 또는 뭐 바느질 하면서 소원을 빌고 점을 치기도 하죠. 그런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빌어야 완성되는 결을 일까. 결을은 틈을 말하죠. 틈 또는 여유, 여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여유이겠느냐라고 합니다. 네. 살에 닿기 직전 가장 은밀해지는 연애를 간수하고 나면, 표현이 참 간절합니다. 살에 닿기 직전 가장 은밀해지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느낌이 나죠. 살에 닿기 직전이라는 것은, 살에 닿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느끼기 직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감각하기 직전, 또는 뭐라 그럴까요? 드러나기 직전, 우리가 깨닫기 직전에 가장 은밀해진대요. 그런 연애를 간수하고 나면, 간수한다는 건 잘 챙긴다는 거죠. 우리가 건사한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잘 보호하고 잘 챙기고 나면, 열 손가락 따고서도 내려가지 않던 기별이 체증으로 남는다라고 해요. 체증은 어떤 체한 병증을 말하죠. 우리가 체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체한 증세를 체증이라고 하는데, 체해서 안 넘어가요. 열 손가락을 딸 때 그 체한 것을 내려가라고 따는데, 열 손가락 다 따도 안 내려가던 그런 기별이라고 그래요. 그 기별, 즉 마음, 속마음으로 전해져야 하던 그 기별이 체증으로 남아있대요. 끝내 전해지지 않고 체해 있다는 거죠. 체증으로 남는다. 네. 시원하다.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읽어낸 문장 속에서 아내의 뒷모습이 겹쳐질 때, 나라는 바늘도 직진을 멈추고 몸을 휜다. 아주 매력적인 표현입니다. 네. 어머니 등을 두드리면서 읽어낸 문장. 네. 어머니 등을 두드리면서, 어머니가 삭신이 쑤신다고 표현하거나 어디 아프다고 하거나 이래서 두드려 드리는데, 그렇게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면서 읽어낸 문장이 뭐겠어요? 어머니로서, 또 한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온 그런 한살이의 삶을 말하겠죠. 그 삶을 어머니 등에서 다 읽어내요. 네. 그 문장 속에서 아내의 뒷모습이 겹쳐질 때라고 했는데, 역시 어머니 등을 두드리면서 역시 늙어가고 있는 미래 아내의 미래 모습, 아내의 미래 모습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 겁니다. 네. 나라는 바늘도 직진을 멈추고 몸을 휜다. 이게 지금 다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바늘 끝에서 상상을 하고 있죠. 바늘 끝. 바늘 끝에서 임하는 어떤 사건 또는 인연, 관계들을 바늘 끝에서 다 읽어내고 있어요. 그 바늘 끝에는 임하는 인연과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 보기에요? 네. 화자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나라는 바늘도 나라는 바늘도 직진을 멈추고 몸을 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같이 뻣뻣한 사람도 어머니의 등을 읽으면, 나처럼 어떤 경직되고 뻣뻣한 사람도 그리움에 빠지고 감상에 젖는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노련한 목화술사가 아니고
복화술사입니다. 복화술사, 배복자 쓰죠. 복화술사의 얼굴을 내밀듯 휘어진 속내를 기운 적이 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복화술사는 배복자의 말씀 화자인데 그 인형극에서 보면은 그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죠. 배로 말을 하죠. 입은 안 움직이고. 그래서 마치 사람이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되죠. 사람은 말 안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복화술사예요. 그래서 그 복화술사의 얼굴을 내미듯 휘어진 속내를 기운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설명을 잘해야 될 텐데, 그 복화술사는 얼굴에 마치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복화술사의 얼굴로 휘어진 속내를 기운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몰래 어떤 다친 속마음을 치유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휘어진 속내, 자기도 그 속내는 휘어지고 굽어지고 어떤 아픈 어떤 구석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복화술사가 말을 안 하는 척하면서 말을 다 하듯이 기운 적이 있다는 것은, 기운다는 것은 꿰매는 것을 기운다고 하죠. 그래서 그 어떤 속마음, 다친 속마음을 치유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복화술사, 영어로 ventriloquist라고 하는데요. 적어드릴까요? 원래 ventrilo가 배라는 뜻입니다. ventriloquist. 네, 이렇게 써요. ventriloquist라고, 배로 말하는 사람. ventrilo가 배라는 뜻이고, loquist가 언어란 뜻이야. loquist, 언어로 말하는 사람. 네, 기억 시인의 내간 전문이고요. 시인광장에서 이렇게 좀 나왔었대요. 좀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어구들이 있는데요. 한 땀 비료는 무딘 바늘을 주고받고서야 완성되는 겨를일까?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했어요. 여기서 그 현미경적으로 관찰하고 현미경적으로 발견한 건 뭐예요? 어떤 바느질의 대상이 되는 어떤 터진 자리죠. 이 바느질을 하는 거니까 터진 자리인데 또는 닳아져 해진 자리거나 터진 자리. 이렇게 해진 자리를 해진 그러면 벌어진 자리고 해진 그러면 닳아진 자리예요. 이렇게 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해진 하면 닳아진, 천이 오래돼서 닳아지면 해지다 이렇게 쓰시고요. 만약에 좀 찢어지거나 이래서 벌어지면 해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한국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적으로 바라본 거는 어떤 터진 자리 또는 해진 자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바느질해야 된다. 바느질해야 되는 상황을 잘 발견하고 했는데, 내시경적 발견이라면 그러니까 치유되어야 될 어떤 슬픈 어떤 상처, 이렇게 비련이니까 슬픈 사랑이잖아요. 그런 슬픈 사랑의 상처를 이 상처가 내시경적 발견이겠죠. 그것이 무딘 바늘을 주고받고서야 겨우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겨우 되는 겨를일까라고 추측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내시경적 발견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간, 기혁 시인의 내간의 시를 통해서 어떤 밀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 밀착해서 보게 되면 작은 바늘 끝에서도 큰 대지가 있듯이, 흔히 그러죠. 뭐 안에도 우주가 있다고. 꽃 안에도 우주가 있고, 모든 작은 어떤 부분 안에도 그 우주가 있다고 말하듯이 아주 밀착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는 커다란 대지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그리고 모든 유기적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